21세기의 원유 또는 금맥이라고도 하죠. 빅데이터. 마케팅에서는 물론 모든 산업 분야를 넘어서 선거 전략 구상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유승찬 소셜미디어 컨설턴트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빅데이터. 사전적인 용어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좀 어렵습니다. 쉽게 네. 설명해서 뭡니까? 빅데이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뭐 전 세계적으로 스타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신 정의가 대체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빅데이터는 이 규모나 네. 그 속도,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 네. 그다음에 그 다양성 측면에서 기존의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조지 오웰이 1984년을 쓴 조지 오웰의 네. 아파트 그 180m 반경에만 그 CCTV가 30대가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네. 되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네. 전 세계 이 도시의 CCTV에서 그 모든 그 정보들을 지금 생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네. 하루에만 좋아요나 그 뉴스피드를 올리는 것이 네. 그 30억 개의 그것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트위터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4억 개 정도의 트위터가 네. 새로운 문서가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네. 1초당 약 1시간 분량의 유튜브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뭐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 데이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뽑아낼 것인가 네. 하는 문제까지.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가능해진 것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존에는 그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무시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네.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겠다. 가령 작은 데이터로는 불가능했던 네. 어떤 새로운 것들을 추출해내겠다. 새로운 가치를 뭐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 주변에 CCTV랄지 신용카드 사용이랄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네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정보랄지 네. 뭐 우리가 버스 카드, 지하철 카드 사용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빅데이터의 일부일 텐데 이게 정치권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면서요. 미국은 이 선거가 끝난 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라는 정치 전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 선거가 네. 소셜 미디어 선거였다면 네. 2012년 선거는 빅데이터 선거였다. 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이 오바마 재선 캠페인에서 사용된 빅데이터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죠. 네. 실제로 그 오바마 캠프는 이 테크놀로지 필드 오피스라는 걸 샌프란시스코에 차려놓고 네. 여기에 300명의 비정치 디지털 예. 전문가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예. 고용을 해서 거기에는 엔지니어도 50명이 포함이 돼 있었고 네. 그 데이터 분석가도 50명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목표는 유권자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을 목표로 해서 네. 데이터 통합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데이터 통합 유권자보다 뭘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유권자가 아는 유권자보다 그 유권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권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접근하겠다. 이런 그렇죠. 예. 그래서 의미군요. 데이터 네. 통합 프로젝트를 이제 일각고래, 윗불고래라고 그러죠. 뿔이 네. 하나 달린 고래, 일각고래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유권자 데이터와 미국은 데이터가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데이터 판매회사, 아리스토텔레라는 데이터 판매회사에서 데이터를 사들이고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을 통합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한 거죠. 네. 이것과 그 다음에 그래도 데이터가 모자르니까 드림캐쳐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합니다. 별도로. 네. 그리고 이거를 이 대시보드라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거운동원이 예. 잘 사용할 수 있게 가령 유권자 집 앞에서 네.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 유권자는 어떤 차를 갖고 있고 네. 과거에는 누구에게 투표를 했고 뭐 이런 것들 다 파악한 뒤에 그 유권자를 설득하러 갔던 그래서 빅데이터의 목표는 빅데이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타겟팅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해당 유권자가
제임스든 존슨이든 간에 빌이든 간에 그 네.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를 몰고 있고 어디 가서 쇼핑을 자주 하고 이런 걸 다 알고 가서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예, 이 전통적으로 네. 도저히 설득이 안 될 공화당 지지자들은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약 1억 6천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고 그래요. 그런 네. 풀 데이터를 확보한 것이 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이메일을 보낼 때도요. 네. 같은 집에 부부가 사는데 네. 남편과 아내가 받는 이메일이 달랐습니다. 아, 예. 그 이메일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10,000번의 시뮬레이션을 했고 네. 샘플 시뮬레이션을 그러니까 하고 선거 캠프에서 보낸 예, 이메일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이메일 내용을 다 달리 보냈던 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한테는 초등학교 교육 정책에 대한 네. 이메일을 보내고 가령 이 젊은 부부한테는 네. 오바마 케어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개인 맞춤형 이메일을 통해서 유권자를 설득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했던 거죠. 예.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네. 우리 선거에서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총선과 대선이 있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까? 오바마 캠페인을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선거로 보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네. 가령 이제 이 21세기와 선사시대 같은 느낌을 불모지군요. 받을 예. 정도죠. 예. 네.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기업에서는 꽤 오래된 일이고 그것이 네. 이제 이론화되는 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론화되고 있는데 예. 우리 정치권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초보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 소셜미디어 여론 분석 정도를 진행을 했다. 네.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잘 분석할 분석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 트위터나 이 뉴스나 블로그에 올라온 그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네. 가령 후보나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트래픽을 파악하고 트래픽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긍부정 분류까지 네. 가능한 이런 솔루션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네. 솔루션이 해답을 주는 건 아니고 네. 그것을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데 거기까지는 이렇게 정교하게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초보 단계이나마 새누리당과 민주당 두 진영 중에서 어느 쪽이 빅데이터를 더 잘 활용했습니까? 참 비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상대적으로 보면 저는 어떤 이 소셜미디어나 빅데이터 이런 새로운 흐름을 대하는 태도에서 네. 역설적이게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이 좀 더 앞서 있지 않았나. 그것은 저는 이제 그런 반응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6.2 지방선거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 중에 하나를 이제 SNS 대응 미비 예. 이런 것들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거기서는 좀 더 준비를 했고, 네. 민주당은 마치 이제 그런 착각을 했던 거죠. 가령 이 소셜 미디어는 우리 편이다. 예. 이런 좀 착각이 있었던 데다가 네.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네. 이 소셜 미디어 한계론을 기존 언론이 제기하는 건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소셜 미디어 한계론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랬군요. 최근에 이제 유승찬 컨설턴트께서 인터뷰하신 걸 하나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난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는 논리나 데이터보다는 직감을 앞세운 목소리, 이 목소리를 앞세운 사람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많았다,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죠? 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와서 선거 얘기를 해서 다시 민주당 얘기를 하는 게 참 네.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총선 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비판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총선에서 총선 평가 중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 너무 치중해서 졌다. 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흔히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총선 이후에 이제 이방연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해찬 네.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관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기보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미디어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그 경험과 직관을 중시하게 되면서 그렇죠. 내가 뭐 선거를 지금까지 치러본 게 몇 번인데. 그렇죠. 해봐서 뭐 안다. 내 뭐 말만 이런 믿어. 거. 해봐서 다 알아. 이런 얘기. 그러면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냉정하게 선거 판세를 읽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 내부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네. 그 새로운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 파고들 틈이 아무래도 적어졌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젊고 과학적인 사고로 무장된 사람들이 앞서서 목소리를 내고 선거를 주도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저희가 미국과 비교해 보면 네. 가령 이번에 미국 디지털 캠페인을 총 지휘했던 테디 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2008년 선거 때 인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년 만에 디지털 캠페인을 총 지휘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 대한 혹은 이런 이 젊은 캠페인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한국 정치권은 뭐 여나 야나 젊은 사람들을 그 너무 단순화시키는 네. 뭐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민주당, 흔히 진보 진영에 착시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 SNS에서 언급된 그 멘션의 양, 언급량도 보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더 많았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지금 대통령, 당시 후보가 훨씬 더 양이 많았더라고요. 그런 데이터가 있던데, 그런 착시, 근데 여전히 민주당은 SNS는 우리 판이야, 우리 공간이야, 이런 착시는 왜 생기는 겁니까? 그것이 실제로 한 3,700만 건 작년에 네. 네.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박근혜 그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그 월별 버즈량 혹은 트래픽이라고 네. 하죠. 이것이 적었던 달이 없습니다. 네. 항상 많았고 네. 그러면 이제 흔히들 네, 저기 지금 도표가 나가고 있지만 네. 확실히 그래픽에서 박근혜 후보에 관한 그렇죠. 멘션량이 많은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네, 거기가 9월 달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할 당시에 이제 근접하긴 했지만 네. 그 계속 그 많았다는 게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흔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후보는 비판적 언급이 많지 않았겠냐 상대 네. 후보보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긍정어 분포들을 분석을 네. 해봤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긍정어 분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단일화 과정, 네. 10월, 11월에 들어서면서 이 상호 진영 간에 엄청난 이 네.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거의 20%대까지 긍정 비율이 줄어들면서 박근혜 후보의 긍정 비율이 44%까지 네. 치솟는 가장 높은 걸로 예. 되네요. 그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네. 그리고 12월에 들어서는 박근혜 후보의 긍정률이 33, 네. 문재인 후보의 긍정률이 27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착시군요. 그럼 끝으로요. 이제 10월 재보선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빅데이터가 특히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더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빅데이터는 우리 정치권에 참 무리한 요구 같고요. 아, 저는 일단 데이터를 보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빅까지는 아니고. 네. 좀 뭐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소셜 미디어 관점에서 보면 지방선거가 그 대통령 선거나 총선보다 더 소셜 미디어 역할이 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그 이유는 여전히 이제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TV나 언론 등 기존 미디어들과의 상대적인 개념인데 네.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는 그 TV나 기존 미디어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는 지역 이슈들, 그러니까 네. 주민들이 뽑는 이 지역 이슈들에서는 소셜 미디어 역할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근데 빅데이터가 사실 정치뿐만 아니라 선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